안녕하십니까. 국회입법조사처장 김만임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원래 포럼 시선과 논단 시간입니다. 시선과 논단은 매월 국정의 주요 이슈를 선정해서 각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를 모셔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지난해 1월에 시작해서 오늘이 18회째인데요. 해당 전문가가 짧게 발제를 한 다음에 진행자 또 여기 대표 토론자 또 줌을 통해서 참석하는 여러 토론자들과 심도 있게 1시간 반에 거쳐서 토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모빌리티의 미래, 세상의 변화입니다. 모빌리티, 교통수단 또는 교통이동 방식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로 택한 배경이 바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전기차, 킥보드, 심지어는 드론 택시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세상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모빌리티의 변화는 이런 이동 수단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아다시피 IT 기술이라든가 플랫폼을 통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 시간, 타고자 하는 장소까지 여러분들이 소비자 중심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통 서비스의 방식의 변화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테슬라라든가 구글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글로벌 기업들이 바로 이 분야에 주목하면서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런 교통 분야, 모빌리티 변화는 그 자체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변화, 또 산업 구조라든가 취업 구조의 변화도 동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모빌리티의 변화, 모빌리티의 미래, 세상의 변화를 주제로 택했는데요. 오늘 모신 전문가는 이 분야에서 대학과 연구원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고 또 해당 산업 현장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 높은 분입니다. 현재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에 근무하는 황경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황 교수님은 오랫동안 교통 분야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원장도 역임하셨습니다. 또 자율주행차 융복한 미래 포럼의 위원장도 민간위원장도 맡고 계시고요.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선과 논단은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현장에 소수가 참석을 하고 있고요. 또 사전에 참가 신청하신 분들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접속하고 계십니다. 현장에 바로 참석하는 대표 토론자는 입법조사처에서 교통계획 분야를 담당해오고 있는 박준환 박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박준환 박사 역시 이 분야를 전공하고 조사, 연구 분야, 이 분야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또 지정 토론자 외에 화상회의를 통해서 참석하고 있는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을 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활발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황 교수님의 발제를 간단하게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이 시선과 논단 프로그램에서 제가 그동안 한 30여 년 동안 일해왔던 모빌리티 분야를 그러니까 주제로 선정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이동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뭐 못 가던 학교도 갈 수 있고 못 가던 직장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못 팔던 물건도 팔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동에 의해서 가능해 됩니다.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 먼저 저희가 이동을 위한 그런 인프라를 공급을 해야 되겠죠. 도로도 만들고 철도도 만들고 또 도시에서는 또 대중교통, 지하철 같은 것도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정부가 공급을 하면서 대부분은 정부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이용의 요금이나 어떤 이용의 스케줄이나 이런 대부분을 이제 정부가 공급을 하고 또 정해주는 이제 공급자 주도의 그런 어떤 마켓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초기 단계의 어떤 이동성이 이제 활발해지면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제 도시라는 것이 탄생하게 됩니다. 도시는 밀도가 높죠. 밀도가 높고 사람들은 아주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정시성 있게 움직여야 되게 빠르게 또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동차를 사게 됩니다. 자동차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기회와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하지만 또한
이 자동차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또 문제도 생깁니다. 혼잡이라는 문제, 그다음에 사고의 문제, 그다음에 대기 오염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만들고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사회적인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경제가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제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아주 빠른 경제 성장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자동차에 대한 이런 피해가 사실상 굉장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의 이 문제를 혼잡의 문제, 어떤 오염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도입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이용을 감축시키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요 관리라는 정책적 그런 수단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97년도에 얼마 전에 타계하신 우리 조순 전 서울시장님이 혼잡 통행료 같은 이런 강력한 규제 제도를 도입을 했지만 그것을 저희가 확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수용성이 필요했는데 반대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감축을 통한 이런 혼잡의 문제를 풀지 못했고 또 대중교통을 우리가 공급을 해서 이런 어떤 혼잡이나 자동차나 이런 폐해를 좀 해결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사실상 고건시장님 시절에 저희가 대중교통을 지하철 2기까지 완성하면 서울시 분담률의 교통 분담률의 70%까지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목표로 저희가 지었는데 다 짓고 나니까 지하철로 실현할 수 있는 그 분담률이 28%밖에 안 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쉬프트, 자동차에서 대중교통으로 쉬프트 시키는, 이동시키는 정책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매일 혼잡을 겪게 되고 혼잡에 이제는 적응을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처음에는 불만을 얘기하다가 점차적으로 적응해서 불만보다는 혼잡이라는 현상과 같이 살아나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사회적인 비용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후온난화라는 문제, 그다음에 도시의 어떤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을 가져오고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유류 가격이 올라오면서 인플레나 또 다른 부작용도 또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현재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은 이런 공급과 공급 중심,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공공의 그런 어떤 규제 중심, 이런 정책 중심이 이제는 한계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서 2020년 7월 달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뉴딜 정책의 핵심은 뭐냐면 데이터, 네트워크, AI, DNA라고 하죠. 이런 어떤 첨단 기술을 활용을 해서 기존에 우리가 이용하던 이런 모빌리티를 좀 스마트하게 만들어 보겠다. 자율주행 자동차도 만들겠다. 그다음에 ITS를 통해서 좀 더 소통하는 그런 교통체계도 만들고 전기차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하나의 전환적인 그런 기존의 공급과 그다음에 이런 어떤 이런 정책 중심을 기술 중심으로 옮겨가는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모아보면 크게 영어로 CASE, 케이스라고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C는 Connected, 연결성. 그 다음에 이제 A는 자동화, autonomous, 자율주행. 그 다음에 S는 shared, 공유. 그 다음에 E는 전기화, electrification. 이렇게 이 네 가지의 어떤 하나의 기술을 개발해서 혼잡도 풀고, 그 다음에 사고도 누그러뜨리고, 그 다음에 배출가스도 줄이는 이러한 시도를 저희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좀 더 여러분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케이스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드리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연결성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앞에 저 멀리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옛날에 성수대교에서 다리가 무너졌을 때 뒤에 오는 차들은 앞에 다리가 없는지를 모르고 주행하다가 다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원거리에서도 일어나는 정보들을 인프라나 자동차를 통해서 전해주는 이런 하나의 커넥티드니스, 이런 어떤 연결성이 현재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현재 나오고 있고, 두 번째가 자동화, A, autonomous입니다. 여러분 자율주행 자동차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지금 서울시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강남구, 그다음에 청계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4단계를 이제 시험 주행하기 시작합니다. 올해 벤츠는 벤츠 S클래스라고 가장 비싼 2억이 넘는 자동차에 지금 올해 안에 자율주행 자동차 3단계를 이제 시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운행될 수 있는 구간은 굉장히 한정이 돼 있지만 일단 시판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7, 8년에 이제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플랫폼 기반의 교통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죠? 우리 뭐 미국에서는 집카라는 게 왔고 한국에서는 그린카와 소카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승용차가 없어도 내가 승용차를 소유한 것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에는 우리 카카오가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차를 불러서 탈 수 있는 카카오 시대가 카카오 택시가 열렸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는 모든 택시를 이제 플랫폼 기반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관련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하여튼 이런 어떤 플랫폼과 이런 변화가 오면서 최근에 우리들은 전기 자전거, 그 다음에 전동 킥보드들도 우리가 플랫폼을 통해서 예약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 대구시에서는 지금 어떤 시도를 하고 있냐면 자동차, 자가용 승용차 이외의 모든 교통수단들을 다 이렇게 어우러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끊어짐 없는 서비스를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마스라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런 마스가 들어오면 우리는 자동차 필요 없이 나가서 제가 그냥 플랫폼으로 출발지와 목적지만 적어주면 가장 필요한 수단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서비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전기화입니다. 전기화는 지금 기후온난화와 관련돼서 너무도 중요한 이슈고요. 지금 한국이 전기 자동차 시대에 굉장하게 어떻게 보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에서 좀 기술적으로 뒤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희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30년까지 전기차를 현재 20만 대 수준에서 440만 대 수준으로 우리가 거의 한 20배 이상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늘어나고 현재 2018년 기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한 40% 가까이 2030년까지 저희가 감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전기화를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러면 이런 어떤 기술이 과연 어떠한 사회와 경제에 영향을 주었냐 한번 그런 걸 보면은 이런 어떤 케이스라는 이런 기술이 우리 전기 자동차를 팔게 하고 자율주행 기술을 해서 에이다스는 기술을 통해서 현대 자동차를 세계 자동차 시장의 6위권, 5위권으로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을 시키고 국가 경제에 또 고용 시장에 미친 영향도 굉장히 지대하게 큽니다. 하지만 꼭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겪으면서 가장 피해를 크게 받은 것은 이 자동차나 승용차 시장이 아니라 대중교통입니다. 대중교통은 무려 25%에서 35%에 이르는 엄청난 이용자의 어떤 상실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의 지하철 같은 경우는 1조가 넘는 엄청난 큰 손실을 겪었죠. 그래서 이런 앞으로 이제 이런 우리 최근에 어떤 저걸 볼 때 과연 케이스 이런 스마트 모빌리티가 시대가 되면 사람들은 자동차를 포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회의가 저희는 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플랫폼의 시대가 열리고 기술의 시대가 열리면서 사람들은 플랫폼에 의존하다 보니까 소카, 이런 어떤 그린카,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플랫폼 기반의 교통 서비스가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타다라는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우버를 약간 응용한 그런 서비스였는데 내 차를 갖고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서비스였습니다. 처음에 무지하게 인기가 높았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을 하고 난 다음에 택시 인더스트리가 택시 산업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이제 산업계 간의 갈등이 유발되기 시작했고 최근에 카카오 모빌리티는 처음에 우리한테 많은 어떤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주었지만 이 모빌리티가 안에 독과점이 되면서 이런 택시 업계와의 갈등이 또다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정말 요새 택시가 떨어지고 나오면 우리 심야에 전동 킥보드를 많이 타죠. 하지만 사고 위험도 큽니다. 그리고 불법 주차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마스라는 거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정말 모든 교통수단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실시간으로 이용할 때 아주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는 모든 참여하는 운영자들이 모든 정보를 다 공유를 해야 되는데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결국 영업 비밀이 새어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없는 그런 운영기관에 내 정보를 줘야 되는 그런 신뢰성의 위기가 또 올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어떤 기술의 시대에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이 모빌리티가 나가야 될 방향은 무엇이냐. 최근에 원희룡 장관은 취임사에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공급자 중심의 교통이라고 불렀다.
근데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라고 부르는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공급자가 정해진 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플랫폼을 통해서 선택한 어떤 수요자의 선택에 따라 움직이는 이런 교통은 아주 다른 그런 교통 상황이 되고, 더 이상 이용자는 공공의 어떤 룰에 얽매이는 고정 승객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선택 승객의 그런 지위가 상승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시대가 이제 되게 되면 사람들은 다양한 수단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다양한 가격에 자기가 선택해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DISH라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수요자 중심의 시대의 하나의 서비스 방향입니다. 첫째, 다양한 수단을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요금도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다양화해야 됩니다. 또한 어떤 우리가 인티그레이션, 모든 수단을 통합해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해줘야 되고, 스케일러블, 사실상 굉장히 모빌리티 서비스 업계의 영업 환경이 안 좋고 이윤이 낮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서비스 업체들이 다양한 분야로 자기의 비즈니스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또 우리가 감염병에 대한 공포는 항상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건강하고 헬시한 그런 모빌리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 수요자 시대, 수요자 중심 시대의 저희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교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격차란 얘기를 합니다만은 정말 혁신이라고 할 정도로 교통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를 겁니다. 정말 과거에 비추어서 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바뀌고 있는 시대다라고 있는가 하면은 그런 변화를 크게 좀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할 겁니다. 더구나 오늘 황 교수님 같은 전문가분이 말씀하시는 변화라든가 변화에 대한 시도는 훨씬 폭넓고 큰데 일상생활인들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가셔야 될지 좀 차이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우리 제목을 정할 때 모빌리티의 미래, 모빌리티라는 용어를 썼는데, 저도 이걸 설명하면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바로 그대로 전달이 될 수 있겠지만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할까라는 점도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토부 장관 말을 인용하면서 공급자 중심의 교통에서 소비자 중심의 모빌리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모빌리티라는 용어가 기존의 교통하고 어떻게 좀 다른지, 또 네. 특별한 어떤 배경이 있는지 좀 먼저 질문을 좀 듣고 답을 듣고 네. 얘기를 진행할까 합니다. 제가 이 분야 일을 하면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지금 모빌리티와 교통이 어떻게 다른가. 사실상 이동을 한다는 것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이동이 어떻게 하느냐. 교통 시대에는 공급자 중심의 그런 이동을 했습니다. 공급자가 정해준 그런 요금과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공급자들을 바라보고 공급자들의 어떻게 보면 매여서 우리가 교통생활을 했는데, 이 모빌리티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입니다. 이 모빌리티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은 2007년에 모바일 폰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면서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교통수단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보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 모빌리티라는 것은 결국은 수요자가, 공급자가 주어진 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요자가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얻은 정보로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교통생활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교통으로 보자면 기존에 택시도 승차장에서 타고 정류장에서 타고 터미널에서 탔다면 네. 이제 각자가 원하는 데에서 이렇게 불러서 탈 수도 있고 아니면 플랫폼을 통해서 위치도 확인할 수 있고, 예. 이런 변화를 포괄하는 말이 되겠군요. 네네. 네. 오늘 아침에 저도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택시를 이제 카카오 블루라는 택시를 제가 예약을 해서 탔는데 차가 지금 어디 있고, 그런데 언제 도착하고, 요금이 얼마이고, 그런 것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이 정말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고, 또 요금으로도 제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해당 이쪽의 전문가시니까 큰 틀에서 먼저 질문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이동이라든가 이동 단위 시간에 차지하는 공간의 변화가 어떤 면에서는 역사의 변화에서 중요한 축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말만 타고 움직였을 시기에는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한 뭐 20마일 정도 됐다 해가지고 생산과 소비가 그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봉건 국가의 평균 영토의 규모를 보니까 그 정도에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교통의 변화가 또 다른 국가 체제의 변화도 가져오고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교통수단의 획기적인 변화가 우리 사람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조금 개괄해 주신다면 좀 시청자들도 우리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뭐 옛날로 돌아가자면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건 로마의 어떤 그 도로 길이었다고 이제 말씀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국의 예를 들어보면 이제 경부 고속도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 변화에 커다란 하나의 변환점이 됐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19세기의 철도가 또 그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 교통수단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난 한 100년 동안 저희가 자동차 생활을 했습니다. 그 자동차 생활은 사람들에게 가지 못했던 곳들을 갈 수 있게 빨리 갈 수 있게 해서 시장을 확대할 수 있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어떤 동인을 제공해 줬고요. 결국은 교통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못 갈 수 있는 것을 갈 수 있고 팔 수 없는 상품을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의 어떤 기회의 확대, 경제 성장의 확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국가는 부강해지고 경쟁력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저희는 이런 어떤 교통 수단과 인프라가 없었으면 우리 한국에 오늘이 있었을까 저는 굉장히 의심하게 되고요. 최근에 외국에서 서울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은 서울과 이 한국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고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은 교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한국의 교통이 결국 오늘의 한국을 이루는데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답으로 좀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모빌리티의 혁신이 교통수단의 혁신도 됐고 이용 방식의 혁신, 특히 IT 플랫폼과 결합한 이런 문제인데요. 아까 얘기 나온 김에 수소차 말씀하셨는데요. 강남을 중심으로 시범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먼저 세계적으로 소개가 됐던 미국의 경우도 시도가 되다가 뭐 실패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방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우리가 연료를 자동차에 들어가는 연료를 다양화하는 것은 기후 온난화를 위해서 저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느냐, 전기 자동차가 결국은 오염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 한 방식이 이제 수소차라고 생각하고 지난 정부에서는 수소차 개발을 많이 했고 또 수소 기술 개발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일부 분들은 이것이 좀 뭐 폭발의 위험이 있지 않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제가 보기엔 그거는 기술적으로는 좀 극복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우리가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또 탄소를 또 배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소의 어떤 충전을 위해서 충전 탱크들을 여기저기 만들어야 되는 데 따른 주민들의 어떤 불안감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술의 문제에 또 그 뒤에는 주민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느냐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술 문제를 이야기할 때 기술에만 너무 집착하지 않고 어떻게 제 시민들이나 주민들을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우리가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또 정보를 제공하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율주행차하고 수소차를 섞어서 질문을 드려버렸었는데요. 지금 섞어서 답변을 가주셨는데 먼저 질문 드리고자 했던 의도는 네. 자율주행 관련이었었는데요. 예. 뭐 그것에 대한 현실적인 전망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섞어서 드렸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 기조 발언에서도 좀 했었지만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2004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하고 한 20년 가까이 됐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우리가 상용화해서 운행을 허가하는 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시범 주행을 하고 있는 단계고 저희가 지금 시범 운영지구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전국의 6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지난 한 2년 동안 해왔고 앞으로 이제 6개 지역을 추가해서 더 이제 시범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지금 앞으로 강남과 청계천에서 이제 시범 운행을 할 텐데 결국은 자율차는 운전자가 사람이 아니라 기계
어떻게 보면 AI입니다. 우리가 자율차가 등장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우리가 분석을 해봤더니 94%가 운전자에 의해서 유발이 됐다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이 운전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자율차 개발을 시작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상용화 문제는 결국은 기술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사고를 내면 사람이 보상을 하면 되는데, 기계가 사고를 내면 도대체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되나, 이런 어떤 책임에 대한 보상의 문제나 다양한 어떤 이 복잡한 문제들이 좀 또 연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문제가 상당히 커다란 이슈가 되었고요.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2030년 정도 되면은 전체 자동차 어떤 구매 수요의 한 10%를 조금 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3단계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언제든지 운전자가 자동차의 핸들을 갖다가 이렇게 조향을 떠맡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수준의 자동차인데, 그 자동차는 올해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언제든지 운전대를 맡을 수 있는 그런 기술에서 특정한 도로에서는 사람들이 전혀 운전대를 쥘 필요가 없는 그런 4단계가 이제 2027년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인 자동차, 사람이 전혀 없고 운전대도 없는 그런 자동차의 개발은 조금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에서도 무인은 좀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특정한 도로 말씀하셨는데, 예. 하려면은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도로 환경도 거기에 부합하도록 같이 구비돼야 됩니까? 네, 지금 저희가 특정한 도로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속도로에서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럭 차선이 있고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그 운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일반 차들과 섞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곳은 이제 운영하기 쉽고, 또 버스 전용 차로 이런 구간도 사실상 굉장히 우리가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차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자율차만을 위한 이런 전용 공간을 만들어주는 작업이 일단은 먼저 되면서 아마 자율주행 자동차는 저희에게 다가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자율차가 되면은 차와 차 사이의 어떤 간격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차를 인식해서 어떤 브레이크를 밟고 반응 하는 속도가 다르니까. 시간이 다르죠. 근데 자율차는 그 부분이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보통 1초 미만에도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차와 차의 간격이 줄어들기 때문에 도로가 옛날보다 훨씬 줄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센서에 따라서 차선을 구분하기 때문에 차선폭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물론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자동차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면 도로의 양도 길이도 줄고 도로의 폭도 아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또 구태여 자동차를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좀 너무 이런 부분을 과신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일반 차와 자율차는 같이 혼재해서 다닐 거고, 그 시기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자율차로 대체되기까지는 저희가 도로 구조를 함부로 바꾸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다른 나라 상황에 비춰본다면 우리나라의 지금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자동차 수준과 이제 인프라 수준이 있는데요. 자동차 수준은 저희가 이제 현대가 한 2018년, 17년, 18년 때만 해도 전체의 한 15위 수준이었습니다. 사실상 현대자동차가 작년에 전 세계 자동차를 5번째로 많이 팔았는데, 자율차 수준은 좀 떨어졌었는데, 저희가 이제 현대가 외국의 기술 업체를 저희가 이제 그 M&A를 하면서 갑자기 기술 수준이 전 세계 6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수준은 저희가 제 생각엔 경쟁할 만한 그런 수준에 지금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또 열심히 저희가 뭐 스타트업들도 생겨나고 열심히 자율차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프라 수준 같은 것들을 보면 저희가 비교적 앞서 있습니다. 저희 국토교통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모든 어떤
고속도로 인프라에다가 센서를 깔아서 IoT를 깔죠. 그래서 거기 오는 정보를 자동차한테 전달해서 자동차가 사고나 그다음 혼잡 상황을 이제 우회해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비교적 저희가 ICITS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빨리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누가 봐도 전 세계 5위권 내외, 그다음에 인프라 관련돼서는 그거보다 좀 높은 수준의 그런 자율차 기술을 저희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박준환 박사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수소차, 전기차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테슬라 다음으로 한국의 차들이 지금 추격하고 있다, 네. 이런 보도들이 있던데요. 앞으로 수소차,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 지금 속도로 빠르게 진전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석유 파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석유 가격 파동이 아마 전기차를 좀 더 빨리 저희 우리 품으로 오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서 테슬라가 작년 1분기에 비해서 올해 1분기에 거의 2배를 팔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의 전기차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류 가격이 더 올라가면은 이 전기차에 대한 의존도는 빠르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30년 정도 되면 전기차 비중이 전기차 대수가 현재보다 20배 이상 오른 440만 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이제 아마 440만 대가 되면 저희가 기존 같이 이렇게 일일이 보조금 주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너무 비싸지니까. 그래서 이제 보조금을 제가 계산해 봤더니 440만 대를 현재 같은 수준으로 보조금을 주면 한 연간 24조 원의 보조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전기차를 확산하는데 보조금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 방식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배터리 충전식이 아니라 배터리 교환식의 새로운 어떤 전기차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가 됐다. 최근에 중국에서는 지리 자동차를 비롯해서 전기차 배터리를 1분 안에 교체하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개발되는 기술의 특징은 배터리를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태양력이나 풍력을 통해서 만들어서 배터리에다 충전을 시켜서 그걸 갖다 이용해서 이제 전기차가 움직이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또한 이제 자동차를 판매할 때 배터리를 빼고 판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기차의 시대는 이런 우리가 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문제, 그다음에 석유 소비를 줄이는 문제와 함께 또 대체 에너지를 우리가 잘 활용하는 문제까지 이렇게 엮여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희망도 되고 또 굉장히 또 도전도 되는 그런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희망도 되고 도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전기차가 지금 뭐 기후 환경 문제 관련해서 더 주목을 받았는데요. 에너지 전략,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의 전기차가 꼭 그 희망적인 것만 있을까요? 네, 사실상 많은 분들은 전기차가 되면 이제 우리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중국 같이 전기를 뭐 석탄이나 뭐 이런 걸로 만들면 전기는 최종 어떻게 보면 그 테일파이프,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운행할 때 배출가스는 없지만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이제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배출가스의 감축이 별로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저희가 전기차를 이용하다 보면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가령 예를 들어서 440만 대를 우리가 동시에 사람들이 퇴근해서 충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기차 한 대를 충전하는데 얼마만큼 전기가 들어가겠습니까? 정말 놀라지 마십시오. 30평 아파트에 일주일 분치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하루를 충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여름에 에어컨 많이 쓰고 전기에 대한 수요가 많을 때 440만 대가 동시에 충전하게 되면 이제 블랙아웃 현상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를 우리가 이 전기 자동차를 운영한다는 문제가 생산하는 단계부터 전기 생산하는 단계부터 또 그다음에 충전하는 문제까지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접근하느냐 참 중요한 그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모든 게 그렇듯이 뭐 새로운 변화는 또 새로운 도전 과제도 함께 좀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준환 박사 부탁합니다. 예, 교수님 발제 최근 모빌리티 동향을 비롯해서 모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사점을 잘 요약해 주셔서 발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앞으로 그 모빌리티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개체 간의 연결성을 비롯해서 케이스 언급을 하시면서 분야 간, 기술 간 융합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교통을 위해서는 모빌리티의 통합 플랫폼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기술적인 통합도 있지만 에너지, 제조업, IT 등등 여러 가지 분야별, 산업별 통합, 그리고 소비자와 생산자, 그런 유통하는 모빌리티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사업자들과의 융합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개체들이 또는 그 이해 당사자들이 같이 통합을 해서 이루어 나가야 될 이 향후 모빌리티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 개체 간의 그 통합을 하는 게 상당히 큰 어려움이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의 도전 과제일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점이 제일 큰 과제일지, 그리고 그런 과제를 어떻게 하면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좀 질문을 주셔서 제가 뭐 생각나는 대로 좀 답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교통수단 중에서 가장 우수한 교통수단은 자가용 승용차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집 앞에 나가서 타고서 주차장에까지 걸어 타고 바로 최종 목적지까지 끊어짐 없이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편합니다. 이제 조금 전에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동차에 우리가 이제 의존하다 보면은 사회적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됐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옵션은 뭐냐면 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모빌리티 수단들을 자동차와 같이 좀 만들면은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와 같이 끊어짐 없이 시작부터 최종 어떤 말단 어떤 목적지까지 끊어짐 없이 탁 연결되면 참 좋겠다. 이제 그래서 나온 것들이 이제 통합 어떻게 보면 공유교통수단, 마스라는 그런 수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모든 것이 끊어지지 않고 승용차처럼 쫙 움직이니까 참 좋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갈아타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갈아탈 때마다 우리는 요금을 내야 되고 또 시간을 또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갈아탈 때마다 이 환승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굉장히 또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서 승용차에 견줄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 통합 교통수단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지혜가 필요한데, 근데 지금 저희가 이런 통합 교통수단들을 우리가 만드는데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모든 교통수단이 끊어짐 없이 서로 연계돼서 우리가 이용하려고 그러면 모든 정보를 출발 정보, 도착 정보를 다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이 사실상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보의 공개는 정보의 경영의 공개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지 않은 경쟁자에게 정보를 공개한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뭐 게임 이론 같은 것이죠. 누가 더 먼저 공개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경쟁이 있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벽한 의미의 끊어짐 없는 어떤 그 통합이라는 게 굉장히 또 어려운 것도 좀 사실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통합적으로 뭘 한다 그러면 여러 수단을 아주 손쉽게 갈아타면서 요금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공유주의 비극, tragedy of the commons라는 그런 게릿 하딘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도 좀 있지만은 사람들은 싸게 이용하려고 그러거든요. 싸게 좋은 수단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 개의 수단을 동시에 이어줬을 때 옛날보다 싸야 되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요금이 더 많이 나고 부담되니까. 근데 싸게 한다는 것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수단 요금이 워낙 높기 때문에 싸게 하는 게 가능한데 우리는 제가 알기에는 한국의 대중교통수단의 요금은 미국의 1달러를 기준으로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지금 현재 1,25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그 수준에 우리는 묶여져 있습니다. 외국에 비해서 몇 분의 1배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싼 요금입니다. 지하철 요금도 싸고 버스 요금도 쌉니다. 그다음에 택시 요금도 쌉니다. 그럼 이런 모든 싼 요금들을 우리가 묶어서 타게 했을 때 과연 무슨 재정적인 어떤 위험을 감내하면서 요금을 싸게 해줄 것인가?
결국은 이런 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은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없으면은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통합교통 체계가 아주 이상적인 그런 하나의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외국에 비해서 워낙 싼 이런 어떤 저렴한 요금,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다양한 그 사업자들 간의 어떤 신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발목 잡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질문들이 들어와 있는데 아까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상건 우리 조사처 총무 담당 팀장이네요. 자율주행 발레 파킹 언제 현실화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 사실상 제가 얼마 전에 한국공학 한림원에서 제가 그 주제 발제를 했던 내용입니다. 혹시 그 자료를 보고 질문했나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저희가 그 혼잡 비용이라는 게 2018년 기준으로 한 자동차로 인한 혼잡 비용이 한 51조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자동차 혼잡 비용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주차로 인한 고통 비용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차 고통 비용은 뭐 주차장을 찾아서 이렇게 배회하고 또 그때 이제 시간과 유류 손실이 있고요. 또 주차장을 주차한 다음에 요금 내고 또 1분만 더 지나도 또 요금을 갖다 초과해야 되고 또 주차장 잘못 주차하면 또 불법 주차 또 페널티도 없고, 그러니까 주차로 인한 어떤 이런 주차 고통 비용을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외국 같은 경우에 기존의 자동차 혼잡 비용의 80%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도 지금 주차로 인한 혼잡 비용을 산정을 해보면 한 40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혼잡 비용만 우리가 고민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끝단에서 오는 비용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갖다 저희가 지금 줄여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혼잡 비용 줄이는 거 저희 포기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사람들이 혼잡에 적응하면서 혼잡은 그냥 이렇게 있는 것보다, 경제가 활성화되면 혼잡은 있는 것보다라고 이제 사는데 자동차를 주차하는데 이 정도의 고통 비용이 있다면 이것도 또 우리가 놔둘 수 없는 비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내려서 내가 주차하는데 그런 시간과 어떤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자율 발렛 주차를 한번 해보자. 결국 최근에 주차장을 가보면 고급 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차를 놔두면 발렛 요원들이 와서 주차를 대신 해주죠. 그러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또 주차에 따른 어떤 고통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율 발렛 주차를 우리가 하는데 여기엔 조금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우리가 운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 회전 교차로 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자율차가 회전 교차로만 가면 다 멈춥니다. 왜 그러냐면 신호가 없기 때문에 누가 먼저 가라는 그런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율차들이 너도 나도 먼저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딪히기 때문에 다 서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무신호 교차로에서도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는데, 그 문제가 똑같이 이제 주차장에서 발생합니다. 주차장은 좁고 거기에는 신호가 없죠. 그래서 주차장에 들어가면 이제 차들이 암만 자율차라 그래도 서로 막 경쟁을 하죠. 앞서가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 교차로에서 꼬리몸 현상 같이 다 앞으로 못 나가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율차를 원격에서 조종하거나 통신으로 조종하는 그런 원격 조종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성화가 되면 이런 신호 없이도 자율차 발렛 기능을 주차장에서 이제 시행을 해서 딱 주차장에 가면 사람들은 차에서 내려서 차를 원격에서 조정해서 주차를 시키는 그런 기술들을 현재 우리가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자율주행 이런 어떤 발렛 주차 기술은 좀 개발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차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원격에서 조종해서 움직이는 기술이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격 조종 기술은 결국은 통신 인프라가 중요하고 통신 기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은 자동차 기술과 그다음에 통신 기술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기술과 이 통신 기술을 융합해서 세계에서 가장 도로를 주행할 때는 자동차 기술로, 그다음에 주차장에 갈 때나 교차로에 우리가 정면했을 땐 통신 기술로 이 두 가지 기술이 조합되면 저희가 세계 6위의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세계 1위로 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주차에 따른 그런 비용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그런 개선 효과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한 질문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구체적인 년으로 예측해 본다면 언제까지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뭐 저희가 보통 그 지금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 4단계 개발을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완성 시기를 2027년 정도로 27년 보고 있습니다. 정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율차 개발을 3단계에서 저희가 4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데 한 5, 6년 걸렸거든요. 아마 잘 발레 주셔도 그 정도의 어떤 그 개발 시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개발됐다고 나가서 돌아다닐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시험 주행도 해보고 또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도 다 청취해서 부작용들을 다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저 생각은 보통 5, 6년의 시기가 최소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뭐 정보에 따른 보안의 문제, 또 다른 안전성 차원의 문제, 제도와 지금 정책적인 추진 간의 충돌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박준환 박사 추가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디지털 격차 관련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의 경우도 버스 탈 때 바로 1분 단위로 확인해서 타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가면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또 옛날식으로 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모빌리티의 시대가 왔는 상황에서 디지털 격차에 따른 것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네. 또 네. 이것을 줄이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과제는 있는 건지라는 네. 질문입니다. 사실상 나이가 드신 분들은 디지털 디바이드죠. 디지털 격차가 굉장히 크고 또 소득 분위에 따라서도 굉장히 디지털 이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제 생각에는 이 디지털 격차를 우리가 무슨 교육을 위해 통해서 컴퓨터를 열심히 가르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왜냐하면 컴퓨터가 없는데 뭘로 가르치겠어요. 스마트폰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접근법이 필요하다. 우리가 보통 교통수단을 모빌리티를 이용할 때 플랫폼을 이용해서 예약을 하고 한다 그러면 저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 개인을 찾아오는 서비스가 돼야 된다. 최근에 이제 새로운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이야기했고,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그 밑에는 저는 그렇게 깔렸습니다. 옛날엔 우리가 찾아가는 정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버스가 언제 올까 플랫폼을 통해서 찾고, 택시가 언제 올까 플랫폼을 통해서 찾습니다. 찾지 못하는 사람은 이용을 못하게 되죠. 근데 앞으로는 우리 개인들의 어떤 이분이 장애인이고, 이분이 또 어떻게 보면 몸이 불편하고, 이분이 어리고 또 나이가 초기라는 거, 이런 개인들의 어떤 정보를 잘 누적해서 그분에게 특화된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장애인분께서 일을 하기 위해서 보통 아침 10시에 차를 타고 통행을 하시더라는 것을 우리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파악을 해서 그분에게 개인화된 그런 어떤 교통 서비스를 보내주는 거죠. 이거는 디지털 플랫폼이 없어도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이나 이런 정보를 우리가 얻어서 개인하게 찾아오는 정보 서비스가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로 우리가 디지털 서비스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잘 다루면 이런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 질문은 과학방송 팀장 김여라 박사의 질문이었고요. 또 외교안보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국가 간의 격차가 가속화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바로 이 모빌리티 혁신, 디지털 혁신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불평등성도 또 극화시킬 수도 있다. 그럴 여지에 관한 질문인데, 네. 지금 국가 간의 경쟁력 상황 보면 그럴 여지가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이 첨단 기술은 일단 저희가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은 R&D라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일반 기업에서 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그 리스크를 갖다가 이제 부담을 해줍니다. R&D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정부에 돈이 있어야 되죠. 정부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R&D를 하겠습니까? 그 얘기는 잘 못 사는 나라는 이런 기술을 갖기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아마 이런 어떤 잘 사는 국가와 못 사는 국가, 큰 정부를 가진 국가와 조그만 정부를 가진 국가의 이런 디지털 디바이드나 첨단 기술의 어떤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린 문제, 소위 말해서
기후 온난화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지구 차원의 우리가 어떤 그린 클라이밋 펀드 이런 어떤 재정을 보조해주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 저개발 국가나 저소득 국가에 이런 어떤 그 첨단 기술에 대한 경험과 이용을 촉진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글로벌한 차원의 펀드의 조성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분들에게 이런 혜택을 같이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 기후 온난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펀드가 앞으로 이런 이동성을 위해서도 펀드가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박준원 박사. 예, 교수님. 모빌리티의 변화를 많이 말씀을 하시면서 좀 더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의 등장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존의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전통적인 택시나 버스 산업과 같이 이미 익숙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익숙하긴 하지만 약간 과거의 교통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통적 산업과 그리고 새로운 혁신된 모빌리티 산업 간의 충돌 내지는 갈등과 관련되는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타다와 관련되는 갈등이 대표적인 예일 수 있고 앞으로는 택시나 버스에 운전하시는 분의 일자리와 관련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이 등장하면서 기존 산업과의 갈등,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될지. 네, 지금 우리가 모빌리티를 플랫폼 기반에서 이제 하기 시작한 게 2007년 이후부터 이제 본격화됐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플랫폼에 대한 어떤 이용도가 이제 본격화된 게 이제 2010년 이후부터 이제 아주 본격화됐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택시를 나가서 이제 헤일링 손 흔들어서 잡았죠. 이제는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예약을 하죠. 그것을 처음에는 이 기존 인더스트리도 반겼습니다. 왜냐하면 손님들을 찾아가기가 쉬워졌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쉬워졌는데,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새로운 이런 틈새 시장을 노린 기업들이 나온 겁니다. 타다라는. 미국에서는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서 택시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왜 안 되지? 그래서 이제 타다는 렌터카를 빌려갖고 미국의 우버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처음에 인기가 아주 폭발적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시장을 점유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타다는 욕심을 냈습니다. 빨리 이 시장을 먹으려고 점유하려고 차를 1000대까지 늘렸고요. 그다음에 카니발 같은 큰 차를 이용해서 아주 고급의 서비스를 비싼 가격으로 제공하기 시작했죠. 거기서부터 이제 기존 산업과 이 새로운 혁신 산업 간의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혁신은 절대 법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대리운전이 굉장히 활성화됐을 때 이 대리운전이 이미 시장에서 은연중에 이루어지고 있었고 법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마켓에서 이용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대리운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법제화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혁신 산업은 법에 앞서가는 그런 산업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앞서가는 산업을 법이 손대기 시작하면 이제 그 앞서간 산업의 혁신들을 우리가 지우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혁신을 지우면서 타다는 없어졌고요. 플랫폼 운송 사업이라는 모양으로 새로운 법제화됐는데 옛날에 1000대가 이루고 어떤 수십만 명이 이용하던 수단은 현재 한 100대, 몇백 대 수준으로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용을 하지 않죠.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기존 산업을 우리가 보호하고 또 혁신 산업도 우리가 잘 되게 하면 참 좋지만 두 개가 같이 가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혁신 산업은 누구에게 이득을 주냐 하면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이득을 줍니다. 내가 어려울 때 아주 불편할 때 급급할 때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죠. 하지만 기존의 산업은 그것을 메워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혁신 산업은 우리가 정말 어떤 입법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시민들의 어떤 수요를 갖다 잘 수용하면서 기존 산업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서울시가 2004년 5년에 서울시 버스 개혁을 할 때 기존의 버스는 다 민간 사업자에 운영되는 그런 버스였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라는 걸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4년 5년 그 버스 개혁을 하면서 버스를 준공영제를 만들었고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버스는 모든 영업 비밀을 공개하고 지하철과 환승할 때 100% 환승 무료가 되면서 버스 산업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떤 그 혁신 산업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어떤 법적인 어떤 도움이 절실하게 네.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정하게 혁신의 입장에서 봤을 경우는 기존의 제도들이 조금 규제라든가 제약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또 뭔가 절충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타다를 비롯해서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혁신적인 교통 모빌리티 변화 과정 속에서 정부의 정책이 적정한 절충을 잘 해왔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과도하게 혁신을 방해하는 제도적인 요인이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또 전 정부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플랫폼에 살고 있고 시대에 살고 있고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과 플랫폼의 시대가 어떻게 보면 혁신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혁신은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입법을 통해서 이것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은 뒤따라가는 거 될 수밖에 없고 뒤를 따라가되 우리가 얼마나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입법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모빌리티 관련된 플랫폼 입법을 하면서 뭐 플랫폼 가맹 사업과 중개 사업과 그다음에 플랫폼 운송 사업으로 나눠서 플랫폼이라는 것들을 우리 모빌리티에 들여왔다는 것은 커다란 진일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입법만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좀 더 많은 규제 완화와 어떤 재정적인 어떤 지원도 이런 혁신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제도 관련 구체적인 질문 하나 지금 여기 채팅창에 들어와 질문드리겠습니다. 하혜영님의 질문입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 질문입니다. 2020년 이 관련해 두 차례 중요한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이 됐는데 한 번은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5월 이루어졌고 다시 또 연말쯤에는 오히려 다시 또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혼란이 있었다. 이 정책들 어떻게 보시는지 또 앞으로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동 킥보드 관련 정책 설정해야 되는지라는 하혜영님의 질문입니다. 네, 뭐 저도 전동 킥보드가 아니지만 킥보드는 어렸을 때 우리 애들 어렸을 때 한번 이용해봤습니다. 베트남에 가면은 자전거를 오토바이를 가족 4명이 5명이 탑니다. 저도 이 킥보드가 들어왔을 때 우리 애들 둘을 태우고 3명이서 탄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데 이제 전동까지 돼서 힘들일 필요도 없이 탈 수 있죠. 이런 전동 킥보드가 최근에 택시 문제가 생기면서 심야 택시 문제가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서 라스트 마일 집에까지 가는데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동 킥보드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도로로 달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보도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불뚝불뚝 튀어나온 데서 전동 킥보드가 이제 바퀴가 조그마니까 조그만 턱이 있으면 잘 넘어져요. 그래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칩니다. 또 이제 전동 킥보드는 플랫폼 기반으로 GPS 기반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타고 아무데나 이제 내버려 두고 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법 주차의 문제가 또 생기는 그런 부작용들도 있고요. 하여튼 요금도 저렴하고 편리한 수단인데 이런 부작용들도 굉장히 사실상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동 킥보드에 따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동 킥보드를 타려고는 헬멧을 반드시 써야 된다. 이제 그런 규제를 하면서부터 이제 전동 킥보드의 매력이 대폭적으로 삭감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울시에 이제 뭐 따릉이 같은 그 전기 자전거나 공유 자전거를 탈 때 모든 사람이 이 헬멧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전동 킥보드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걸 의무화했더니 이제 세계 최고의 그런 어떤 전동 킥보드 그런 회사가 한국에서 이제 포기라고 사업을 접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안전을 너무 우리가 강화하고 그게 국제회사가 우리나라에 진출했어요? 제가 듣기에는 세계 최고의 그런 회사가 진출했는데 더 이상 왜냐하면 뭐
안전 헬멧이 없으면 못하니까 뭐 그런 걸 갖고 다니면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이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규제의 문제는 안전을 위해서 불급한 규제이긴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이 규제가 이용자를 대폭 삭감시켜서 그 어떤 모빌리티 자체의 위기를 또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 저희가 지혜가 많이 필요한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 구체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도도 많이 됐지만 전기차 화재 시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 배터리 문제 때문에 엄청난 무슨 물이 뭐 필요하다느니 아니면 한번 하면은 위험이 아주 크다느니 나오는데 네. 이것에 대한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전기차는 기존의 배터리는 이제 안에 그 물이 있기 때문에 이게 뜨거워지면 물이 막 끓고 해서 아마 이런 사고가 나면은 아마 잘 꺼지지도 않고 뭐 안에서 그냥 문이 안 열리면 안에서 타 죽는다 뭐 그런 신뢰도 많이 있었던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전기차의 안전성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은 최근에 기술 개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들어가지 않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해서 이런 문제를 풀자. 지금 이 전고체 기술 개발은 일본 에 제일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전고체 기술도 개발을 하고 또 뭐 사전에 이용자에게 어떤 숙지를 잘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잘 어떻게 보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 얘기가 나왔는데요. 오늘 보니까는 외교안보 팀에서 참석을 아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중국적을 전공하는 김예경 조사관이 중국의 자율주행차 기술 및 상용화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중국은 AI가 우리보다 훨씬 발전했습니다. 뭐 미국에 유학을 간 그 대학원생들이 보면은 중국의 그 AI의 그 인력들은 이제 미국도 거의 뭐 지배할 정도로 엄청난 인력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AI 인력들은 잠도 안 자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히 유의해야 되는데 이 AI 기술이 결국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입니다. 인간을 대신한 AI가 차를 모는 그 시대가 자율주행 자동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율차의 어떤 실험을 위해서는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어서 그걸 갖고 이제 자율차 AI를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세기 때문에 AI 학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보가 없으면 AI는 어떻게 보면 AI가 아니잖아요. 근데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이런 정보에 대해서 유통성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자율차 시장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인 기술력, 중국은 정보력이 저는 이런 사업을 지도하고 있고 중국은 이미 작년부터 시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로봇 택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선 중국은 이제 이런 어떤 그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그런 전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과 미국을 어떻게 이기냐, 특히 이 중국의 AI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것이 앞으로 우리 자율차 시장에서의 우리의 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모빌리티 변화는 대중교통 또 자가용 이런 소유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 또 상반된 평가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는 이동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소유의 개념도 있는 상황인데 이후에 지금 모빌리티 변화 구도에서 앞으로 향후 그 차 소유 형태라든가 대중교통의 비중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이런 얘기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우리가 개발할 때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차가 그 뭐 소유자가 내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그 차를 갖다가 바로 다른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차가 가서 다른 사람을 또 태우고 또 그 사람을 내려주고 나면 또 다른 쪽으로 가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돈 내고 이용할 수 있는 공유의 개념으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본격화되면 사람들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까? 물론 자율주행 자동차 가격이 일종 이것이 시장화가 촉진돼서 많아지기 전까지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제 생각에 초기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소유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공유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자동차를 소유하는 문제는 이 차량의 어떤 기술과 어떤 그거에 따라서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자주 인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뉴욕의 교통 혼잡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교통 혼잡의 추세와
뉴욕의 어떤 경제 성장의 추세가 거의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가 잘 되면 혼잡하고 자동차를 많이 사고 혼잡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앞으로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케이스가 돼서 소위 말해서 자동차를 전동화되고 소유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공유가 되면 자동차가 줄어들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경제가 나빠지면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가 좋아지면 성장하면 더 많은 소비 행태가 일어날 거고 더 많은 갈 곳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줄어드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동차를 무지하게 편하게 만들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동차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기 때문에 웬만큼 대중교통을 경쟁력 있게 만들지 않으면 자동차를 줄이기는 아주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이라든가 취업 구조에서 자동차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죠, 교수님? 네. 그렇다면은 이후에 이런 환경의 변화 역시 그런 산업 구조라든가 취업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느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네. 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합니다. 이제 자율차가 되면은 사람들은 직업을 잃을 것이다. 왜냐하면 운전이라는 직업이 뭐 트럭 기사분도 없어지고 택시 기사분도 없어지고 하니까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완벽한 자율주행이 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일반 도로를 운행하는 데는 완벽하게 자율주행으로 운행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이런 어떤 변화가 저희가 3단계라는 것들을 올해 상용화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3단계는 언제든지 운전자가 문제가 생길 때 핸들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운전 보조자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2030년쯤 되면 자율차의 어떤 비중이 한 10% 정도 된다 그랬는데 그 정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인력 시장, 소위 말해서 노동 시장에 큰 파급 효과를 갖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노동 문제가 제기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고 아마 저희는 그런 그 노동 문제가 본격화되는 어떤 수십 년 후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냐. 저는 일단 혁신이라는 것은 기술 시장을 변화시킵니다.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또 인공지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자동차, 그다음에 원격 관제를 통해서 움직이는 자동차가 되면서 원격 관제사의 어떤 그런 어떤 잡 수요도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것들을 새로운 직업이 없어진다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더 좋은 더 미래지향적이고 그런 기술 직업들이 만들어진다는데 우리가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교통수단 했을 때 지하 얘기하면 이미 익숙해 있는 지하철이 있겠습니다만 또 하나의 지하의 교통의 방식으로 GTX 등이 지금 이제 많이 특히 도시를 중심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개발도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드론 택시 이야기하면서 하늘을 이용한 이른바 UAM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브루스 윌리스가 나왔던 제5원소에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런 택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UAM이 실제로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가능성, 뭐 이미 우리 민간 업체들에서도 지금 개발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언제쯤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뭐 UAM은 지금 그 기업들마다 뭐 현대 자동차도 그렇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전 세계도 UAM을 굉장히 겨냥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조 단위의 어떤 그런 조 단위 달러 규모가 될 거라는 그런 예측도 좀 하고 있고요. 결국 사람들은 장애물이 없는 공간을 마음껏 날고 싶어 하죠. 뭐 그건 참 좋습니다. 그런 기술도 항공기 기술이 있기 때문에 드론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술 개발의 문제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하늘에도 우리가 길을 놓습니다. 높이별로 길을 놔서 이제 다닐 수 있는 그런 어떤 바닷길 같이 하늘길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두 다 이렇게 더 빨리 어떤 장애 없는 그런 움직임을 하고 싶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부작용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전기로 대부분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소음 같은 거는 헬리콥터에 비해서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음 문제. 그다음에 이제 또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습니다. 떠서 돌아다니면은 우리 집이 다 보일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또 제 생각에는 국방 차원의 그런 또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날아다니는 UAM이고 어떤 것이 공격 무기인지를 또 우리가 명확하게 또 구분해야 되는 또 문제. 또는 이제 최근에 그런 분들을 뉴욕에서 헬리콥터를 많이 탔던 사람은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헬리콥터를 이용하려고 하면 일단 제2, 제3의 대안을 마련해 놓고 이용을 해야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항상 떠서 나르는 것들은 바람에 굉장히 민감하고 날씨에 민감하대요. 그러니까 UAM 참 좋은데 날씨가 바람이 불면 이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안들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값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비싸다. 이제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늘을 까마득하게 덮은 그런 UAM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늘의 빛이 가려지겠죠. 그리고 그 UAM이 만약에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떨어지겠지만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들이 우리한테 다옵니다. 미래의 도시는 UAM이 막 떠다니고 정말 이상적이고 재미있는데 그게 내 집 위에, 내 앞마당 위에라고 생각하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제약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 사람들이 이걸 얼만큼 수용할 수 있는지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도시에 드론 택시 같은 그런 이제 경험 UAM을 얘기했는데요. 지하 GTX 얘기했었죠. 네. 아마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교통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해서 가장 많이 나오고 그 중에 하나가 GTX인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교통 정책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건데 아쉬움 또 희망하는 바가 있다면 어떤 분야입니까? 네, 뭐 GTX 얘기는 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뭐 현 정부가 아주 얘기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제가 먼 곳에 산다 그러면 서울까지 출근하기 위해서 GTX가 필요하겠죠. 그 얘기는 서울에서 외국으로 나갈 사람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또 GTX 서비스가 되는 쪽으로 외곽에 충청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제 뭐 그 이외에 있는 지역도 GTX 서비스가 되는 쪽으로 또 이사도 올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GTX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이동성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또 GTX 역을 따라서 외부의 사람들을 많이 흡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가장 일자리가 많은 서울의 중심으로 강남으로 아마 이전을 시키겠죠. 이거는 이제 뉴욕에 우리가 그러니까 뉴욕이 아니라 도쿄의 메트로폴리탄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사례를 알 수 있습니다. 도쿄의 메트로폴리탄은 3천만이 넘는 굉장히 커다란 메트로폴리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빠른 급행 철도가 사람들을 공간적으로 외부적으로 확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 이런 GTX로 끌어들여갖고 굉장히 거대한 그런 하나의 메트로폴리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이 서울의 교통 문제, 그다음에 수도권의 교통 문제를 풀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구를 또 수도권으로 유도하고 또 서울로 유도하는 그런 굉장히 빨대 효과가 클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습니다. 유영아님, 김도희님, 이승현 박사 여러분들이 주셨고 김규호 박사도 줬는데요. 일부분은 중복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갈라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추가 질문 박준원 박사 마지막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모빌리티의 변화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단도 변하고 서비스도 변하고 그러면서 드는 고민이 그러면 이러한 큰 다양한 변화 속에서 그래도 변하지 않아야 할 교통정책의 원칙 또는 정부가 지향해야 될 또는 교통 관련되는 법제도를 새로 만들어가면서 저희가 좀 계속 지켜야 될 원칙, 정책 방향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걸 꼭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교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소위 말해서 움직이지 않고 집에서 일하고 또 생산하고 이런 것들이 뭐 물자를 또 집에서도 얻을 수 있고 하면 참 좋겠죠. 근데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통과 모빌리티의 기본적인 핵심은 이 교통에 들어가는 이런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없으면 더 좋고요. 근데 없다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교통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교통은 이제 모빌리티는 움직이면서 다양한 사회적인 비용을 만든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교통이 변하지 않아야 될 원칙은 교통이나 이 모빌리티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사회적인 비용, 혼잡,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대기 오염,
그다음에 교통사고 이런 사회적인 비용을 절대적으로 줄인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고 또 대중교통 대신 또 원격 근무나 이런 재택근무 같은 것도 우리가 해야 될 그런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교통에서 모빌리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그 중심에는 이용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용자 기반으로 우리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공급자가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용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자고 돈만 벌면 이제 승용차로 옮겨가는 그런 현상들로 아마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자 중심, 그다음에 교통으로 만들어지는 모빌리티로 해서 만들어지는 사회적인 비용을 어떻게 줄여야 된다. 가진 노력을 다해서 이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 모빌리티 문제를 다루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그런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강사님 역시 이미 질문이 나왔던 기존 산업과 관련 규제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농촌 농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김규호님이 지금 보통 교통 혼잡 이야기하면 도시를 중심으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밀도가 낮은 농촌 지역 관련해서 오히려 모빌리티 혁신의 필요성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라는 질문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농촌에서 이제 많은 인용 현상이 생기면서 농촌에 옛날에는 지방 정부에서 사실상 굉장히 손해를 보면서 버스도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많이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기적인 공공이 그 자기네 룰에 따라 시간을 맞춰서 공급하는 그런 전통적인 대중교통 수단보다는 이런 주민들이 예약을 해서 또 실시간으로 예약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개인 교통수단, 그것이 택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버 같은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중교통에서 플랫폼 기반의 수요 대응형으로 우리가 이 원격은 그런 식으로 이 농촌이나 이런 데는 바뀌어야 되는 것이 당연히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디지털 디바이드,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컴퓨터를 이용할 수 없거나 핸드폰을 이용해 익숙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단순하게 예약 기반이 아니라 찾아가주는 그런 서비스. 왜냐하면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패턴을 보면 언제 어느 날에 이 사람이 언제 움직인다는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아가주는 그런 서비스로 이제 공공의 롤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 이전에 마지막 질문 제가 좀 문명사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편의의 증진은 항상 또 그만큼 위험성도 동반하는 역사가 있었다. 위험사 이런 책도 있습니다만 이런 모빌리티의 혁신이 혹시 위험성을 증가를 동반하지는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전동 킥보드. 네, 저희는 참 편리한데 이용하는 사람도 다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칩니다. 그러면 전동 킥보드 없애면 되겠네요. 하지만 그걸 또 이용해서 편의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전동 킥보드를 없애는 것보다는 이것이 기존 시스템에 어떻게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식의 새로운 방식의 규제를 만들어서 있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만드는 지혜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서 다닐 수 있는 길을 지정한다거나 또 불법 주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불법 주차를 전기 전자식으로 또 우리가 단속하는 방법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또 자율주행 자동차 참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건 사람이 사라지고 AI가 들어왔다. 그러면 AI가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누가 AI를 해킹해서 나를 공격하라고 명령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모빌리티를 이용할 때는 정말 보안 문제, 해킹 문제,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문제 이런 사회적인 어떤 보안적인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어떤 법적인 그런 보안을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 교수님께서 모빌리티의 지금 변화 상황과 여러 가지 이해를 높이는데 많은 얘기를 주셨는데요.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참석하신 분들 또 국회 방송을 통해서 보는 시청자분들에게 지금 오늘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강조하고 싶은 점, 또 혹시 입법 정책적으로 뭔가 제언이 있다면 같이 포함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결국 모빌리티의 미래는 기술에 의한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혁신은 절대 기존 질서와는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블루오션일 수도 있고 기존 산업과 대치점에도 쓸 수 있는 것이 이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혁신을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의 산업과 우리 국가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법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사회와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이 혁신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느냐, 이 부분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고 또 지혜가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혁신을 해가는 과정에서 저는 너무 기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회적인 수용성도 중요하고 사회과학적인 그런 지식과 어떤 사람들의 다른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빌리티가 우리나라의 미래의 어떤 산업으로서 크기 위해서는 단순 기술에만 매몰되지 않고 시민의 입장에서 또 그다음에 거버넌스 입장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정말 폭넓은 융합적인 그런 사고와 융합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경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술혁신과 함께 지금 발전하고 있는 우리 그 미래 모빌리티의 방향, 현 상황, 또 이후에 우리가 이 변화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 보는 자세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은 이후에 입법조사처가 입법 지원 자료로 활용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도 오늘의 우리 교통 환경 모빌리티의 미래를 보는데 좋은 시간이 됐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19회째는 지금 우리 인구 상황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정말 장기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19차 시선관 논단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세대 공감분과 위원장이신 한양대 이삼식 교수를 모시고 시선관 논단을 이어갑니다. 지금까지처럼 시선관 논단에 계속 성원해 주시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